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앞에 카메라 감독님이 제 안경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네. 도대체 저게 뭔가요? 자, 근현대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새로운 분위기를 좀 또 드리기 위해서 안경테 바꿨고요. 네. 하고 네. 워치 라인 바꿨고요. 네, 나름대로 준비했지만 변함없는 수능 대박은 똑같이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예, 잘 될 겁니다. 뭐 한국사는 뭐 저랑 공부하시면요, 뭐 무조건 네, 좋은 결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힘내시고요. 자, 지금 이제 근현대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무조건 이제 완강하는 거야. 알았죠? 완강까지 갈 수 있으니까 힘내시고. 하여튼 내가 얘기했어. 빨리 해가지고 빨리 완강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20강 찍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가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됐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능검이네. 수능 한국사 근현대사 출발! 자, 우리는 드라마 철인왕후 보신 분 있을래? 요즘 근데 철인왕후를 OTT로 볼 수가 없대. 예, 다 내렸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역사 왜곡 그 이슈가 있어가지고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둠의 경로 아닌 이상은 볼 수가 없나 봐, 지금은요. 예, 지금은 아쉽더라고요. 좀 이렇게 봐서 재미는 있었는데, 예, 보면 좋을 텐데. 어쨌건 그 철인왕후의 남편이 누구였어? 철종 아니었습니까? 철종, 그죠? 그 철종이 죽고 나서 그 뒤가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네, 역시 철종이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다 보니까 또 그 뒤를 누가 이을 것이냐, 이 왕위에 누가 오를 것이냐, 또 치열한 또 암투가 또 벌어지겠죠. 네, 이 과정 속에서 등장한 인물이 있으니 그게 바로 흥선대원군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세기의 상태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 저 앞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맞습니다. 세도 정치, 소수 가문에 의해서 정치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세도 정치 시기였다. 소수 가문에 의한 매관 매직 속에서 삼정의 문란이 벌어지고 있더라. 전정, 군정, 환곡 뭐 이런 어떤 문란들이 벌어지고 있다. 조세 체계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걸 좀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삼정이정청이었으나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때 등장한 인물이 있으니 그가 바로 흥선대원군이더라. 자, 오늘은요 바로 이런 상황 속 흥선대원군의 대내 정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은요 그의 아들 고종을 왕위에 앉혔는데 이때 나이가 12세. 아이고야 어려라. 지금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 네, 그러니까 이 고종이 뭘 알겠습니까?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이 이래라 저래라 모든 것들을 하게 되더라. 오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이 시대는 고종의 시대가 맞습니다만 그의 아버지의 어떤 영향력이 컸던 시대니까 제가 흥선대원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모든 것들 결정권자, 최종적 결정권자는 고종, 임금, 일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네. 형식적이지만 이 모습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흥선대원군의 목표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이 세도정치 속에서 왕권은 추락할 대로 추락했습니다. 이 소수 가문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되는 시대였으니 흥선대원의 목표는 뭐였느냐? 바로 왕권의 강화였습니다. 왕권을 무슨 일이 있다도 나의 아들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 조선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흥선대원의 목표. 또 뭐가 있었냐면요,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 우리가 죽어가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바로 이런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목표, 왕권 강화, 민생 안정이 이 흥선대원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어떤 정책들, 어떻게 해서 왕권을 강화시켰고 어떻게 해서 민생 안정시켰는지, 자, 이제 세도 정치 그 이후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 때입니다. 우선 여러분 기억납니까? 비변사. 이 비변사라고 하는 건요, 조선 전기에 처음 만들었다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그 권력이 강해졌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 그 비변사. 그런데 이 세도 가문이요, 이 비변사를 좌지우지하는, 이 비변사를
좌지우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비변사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니 왕권은 당연히 추락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왕이 결정해야 되는데 비변사에다 결정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왕의 나라냐? 있을 수 없지. 라고 해야지 이 고종이 비변사를 폐지하라. 왜? 그래야 자기 아들 왕권이 강화되니까. 왕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지. 라고 해서 비변사를 폐지시키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호. 자, 흥선대원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썼는지 볼게요. 그리고 의정부와 상금부로 권력을 나누는 거야. 이 비변사에서 외교, 뭐 또 행정, 뭐 군사 이게 다 결정되니까 노 권력이 이렇게 몰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눈 거예요. 행정은 의정부에서 하시오. 군사는 삼군부에서 하시오. 권력을 이렇게 나누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이게 흥선대원의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항상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 시스템은 법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법전도 또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 강의에서 법전 키워드 4가지를 기억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조선 전기 성종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전은 무엇이었습니까? 경국대전의 완성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조선 후기 영조에 의해서 경국대전의 속편이 만들어진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죠? 속대전. 그리고 그의 손자 정조에 의해서 한 번 더 개편이 되고 있으니 그게 바로 대전통편. 그리고 이제 개혁의 시대 흥선대원군 때 대전회통. 네, 뭐 예를 들면 경국대전과 속대전이 회자가 뭐냐면 회동,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만나서 통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대전회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전조례 2호 예병현공 그 6조 있잖아요. 거기서 움직여야 되는 어떤 시스템들을 또 다시 정비했던 육전조례와 같은 그런 법전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어떤 시스템, 왕권 강화의 어떤 시스템을 정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흥선대원군 때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지금 모든 걸 하고 있는 거야. 자, 좋아. 이렇게 시스템 정비했어. 정비했는데 뭐니 해도 왕의 위상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나 왕이야. 그런데 조선의 전궁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경복궁입니다. 여러분 경복궁 가보셨나요? 그 경복궁이 조선의 전궁이었는데 하하 임진왜란 때 이 경복궁은 완전 불탔고요. 몇백 년 동안 폐허 상태에서 그대로 있었어요. 왕은 어디 있었냐면 주로 창덕궁.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규장각, 정조의 규장각이 창덕궁에 있는 겁니다. 주로 왕들은 창덕궁에서 주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폐허가 되어 있는 경복궁, 이게 정전인데, 이게 실제로 이게 전궁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해서 왕의 위상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경복궁을 다시 중건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그 경복궁은 바로 이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중건이 된 그 경복궁이었습니다. 오호,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복궁을 만드는데 돈이 엄청 드는 거야. 자, 이 돈을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방법이 있었지. 바로 원납전과 당백전이라는 방식. 원납전은 뭐냐면요.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뭐예요? 원에서 저는요 경복궁을 중고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저거 10,000원 낼게요. 저 10,000원 내는 거 원합니다. 네, 일종의 기부금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부금이 잘 안 거치죠. 그러니까 할당을 해버립니다. 할당. 최태성, 너는 10만 원. 10만 원이요? 뭐? 내면서 원에서 내는 돈이 아니라 이 뭐야 흥선대원군 원망하면서 내는 돈. 네, 원납전이 원망하면서 내는 돈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당백전. 뭐니 해도 정부가 돈이 없을 때는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돈이 없네. 돈을 찍어내라. 이러면서 무려 1당 100. 100배의 가치. 와.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5만 원이잖아. 우리가 지금 최 높은 그 화폐가 5만 원. 근데 이게 5만 원을 100배의 화폐를 또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5만 원의 100배의 화폐는 얼마짜리 화폐니? 10배면 50만 원. 또 10배니까 500만 원. 뭐야? 500만 원짜리 화폐를 만든 거야. 대박. 이걸 찍어가지고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연하죠. 인플레이션 벌어집니다. 인플레이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정부에서 돈 많이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올라가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거든, 이게. 요즘 너무 냉면 하나에 12,000원, 13,000원. 무슨 말이 돼, 이게 냉면 하나에.
우와! 다 올랐어, 다 올랐어. 왜냐면 이게 돈을 풀다 보니까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 그런데 이게 무려 이건 일당백이야, 일당백. 100배. 대박.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겠죠? 이런 어떤 그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경복궁 중건하는데 돈을 어마어마히 들다 보니까 이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아쉬움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도 가문들, 이 소수 가문들이 어디서 모여가지고 작당을 해. 거기가 어디야? 주로 서원이었어. 그래서 여러분 영조 때 탕평정책 실시하면서 영조가 서원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이어서 흥선대원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 서원이 문제야. 너희들 모여가지고 거기서 말이야 이 백성들의 고열을 파먹으면서 있는 인간들 너희들 문제야 하고 서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와 47개소만 남기고 다 패원하라 라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야 그럼 서원에 모여가지고 꽁짝꽁짝 했던 그 기득권 세력들 흥선대원이 좋을까 싫을까? 당연히 싫겠지. 흥선대원에 대한 보복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런 게 드라마 줄거리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이 서원을 철폐하는 그런 모습들. 게다가 만동묘가 있었네. 이 만동묘 또 뭐니? 만동묘 뭐냐면요.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명나라. 그때 그 명나라의 황제를 모셔놓은 사당이 되겠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중국도 안 하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의 황제를 지금 모시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돼? 흥선대원. 이것이야말로 백성들의 제사 지내려면 그 지역 마을 사람들 또 이거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우리가 중국 황제를 세운단 말이야? 그 만동묘 없애! 라고 해서 만동묘를 철폐하는 그런 모습. 그렇지만 여러분 이 당시 많은 지식인들은요. 어찌하여 우리가 중국을 배신할 수 있단 말인가?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던 명나라 황제를 우리가 어찌 배신한단 말인가? 라는 이야기. 아니 가만히 있어봐. 임진왜란 끝난 지 몇백 년이 지났는데 명나라 존재하지도 않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지금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 지식인들한테는 명나라는 중국은 여전히 섬겨야 될 대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정신 차려! 혹시 우리도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닐지. 이게 다 역사를 배운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지식인들이 당연히 양반들이 흥선대원을 좋아하지 않겠네요. 그죠? 하지만 결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 경복궁 중건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양반들의 묘지림. 양반들이 그 애지중지 키웠던 자기 선조들의 묘지림에 있는 나무를 또 배워. 나무가 필요하니까. 나무를 배워오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지금 양반들과 사이가 별로 안 좋겠네요. 어찌 보면 흥선대원은요. 이 기득권 세력들과 지금 한판 붙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득권과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그리 높지 않아요. 자 어쨌건 간에 이런 모습들이 지금 왕권 강화를 위해서 아버지 흥선대원이 아들 고종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걸면서 기득권과도 지금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더라. 그 목표는 바로 왕권 강화!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목표, 민생 안정을 위해서 흥선대원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자, 일단 삼정의 문란이 문제니까 삼정의 문란을 고쳐야 되겠지. 전정, 군정, 환곡. 전정은 토지세, 군정은 군대 가는 거, 환곡은 봄에 곡식을 빌려올 때 가을에 이자 좀 내서 갚는 이런 제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전정은요, 양전사업은 토지조사 사업이야. 토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양반들 세금 안 내는 토지들 거기다 세금 때리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재정을 확보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무조건 양전사업은 여러분들 재정 확보입니다. 재정의 확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는 뭐냐면 시험에 잘 나오는 이거예요. 이거. 군정을 잘 봐주세요. 군정.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바로 뭘 내냐면요. 후포제. 여러분 기억나요? 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갈 때, 군대 가지 않고 포를 내는 제도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조선 후기 때 이 군정과 관련된 제도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영조 때 시행했던 균약법. 이라고 설명드렸는데 1년에 2필 내는 것을 1년에 한 필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균약법 기억나시죠? 그 균약법을 시행하면서 영조로서는 세금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 바로 결작, 선무군간포, 어염세 이런 것들을 내면서 그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군정이야. 그런데 이 세도 정치에 들어오면서 또 그 군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라. 자, 그래가지고 이 흥선대원 때는요, 호포제를 시행합니다. 호는 뭐냐면 지포자, 몇 동 몇 호, 집집마다 포를 내도록 하는 제도예요. 와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조선시대 군대를 안 가는 사람들이 누구야? 양반의 특권이야. 양반의 특권은 군대를 안 가는 거거든. 그런데 뭐야? 흥선대원은 집집마다 포를 다 내래. 양반도 내고 상민도 내고 뭐 다 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얘가 양반이라는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양반도 이 포를 내라는 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흥선대원군 때 제일 핵심적인 어떤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이 호포제라는 것. 집집마다 다 모두 포를 내도록 하라. 이건 양반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겠죠. 양반들은 나라랑 이를 즉즉 갈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원 정리 때문에 나라랑 되고 있는데 이제는 호포제가 시행하는 그런 모습들 나라랑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흥선대원군은 기득권과 한판 전면전을 지금 벌이고 있더라라는 거. 자, 뿐만 아니라 환곡. 이 환곡은요, 공무원들이 개입해가지고 저는요, 환곡 필요 없어요. 저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야? 너 일단 받아야지. 라고 해서 쌀 한 가마 주면은 가을에는 쌀 10가마를 갚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이자가 9가마에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고리대를 통해가지고 고연들을 쪽쪽쪽쪽 빼먹고 있으니까 공무원들 개입하지 마. 라고 해서 사창제를 시행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알아서 창고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알아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라고 하는 사창제를 시행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전정군정 환곡 3종의 문란을 어떻게든 고쳐서 민생을 안정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그러나 이런 어떤 정책들은 여러분들 바로 기득권과의 전면전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히 양반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봐요. 드디어 최익현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한 흥선대원군은 이제 물러나고 고종이 친정을 하셔야 합니다. 한 10년 동안 했거든요. 이 흥선대원군이 이제 10년 지나면 이제 20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고종이. 그죠? 이제 고종께서 직접 친정을 하시옵소서라는 최익현의 상소를 올렸으니 이것은 본질적으로 흥선대원 물러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건 바로 탄핵 상소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최익현의 탄핵 상소가 올라오고 있더라. 그런데 이 최익현은 어떤 인물이냐면요. 정말 이 시대의 그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익현을 통해 가지고 이제 흥선대원군 정부에서 이제 고종 정부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이 고종 정부를 탄생시킨 1등 공신이 최익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종 정부가 나중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러 하자 또 결사 도끼 들고 나와가지고 저항하는 모습들. 네, 어떤 보수의 가치를 위해선 정권이 바뀐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진정한 최익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개항반대를 외쳤고요. 나중에 을사늑약, 외교권이 강탈되는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을 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의병을 일으켜서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은 일본에 끌려가서 대마도에서 순국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최익현의 모습이 될 겁니다. 어쨌건 바로 이 최익현은요. 흥선대원군이 이제 그만하라! 고종이 진정하라! 라고 하면서 흥선대원군 탄핵상소를 올렸던 모습들.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흥선대원군은 물러나게 되고 고종의 친정 정치, 고종이 직접 정치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요 흐름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끝은 여기가 아닙니다. 흥선대원군의 이 대내 정책뿐만 아니라 이제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야, 이때도 또 이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서양 제국주의 세력들이 말이야. 밀고 들어오는 모습도 있었어요. 자, 이게 바로 서세동점, 서양 세력들이 동쪽으로 점점 밀고 들어오더라. 이러면서 서양 배들, 달을 입자야. 모양이 다른 그런 배들. 다른 배겠지. 그죠? 이 군함들이 막 들어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얼마나 두렵겠어.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UFO가 지금 막 들어오고 있어. 얼마나 무서워. 얼마나 두려워. 이 당시에 이 서양 배를 본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UFO를 본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흥선대원군의 그 대외 정책은 무엇이었느냐 기억해 주세요. 바로 통상수교 거부였습니다. 통상수교 거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대내 정책은 왕권 강한 민생 안정, 대외 정책은 바로 통상수교 거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 잘 봐주세요. 1번 병인박해. 자, 1번이야, 1번. 1번 병인박해. 2번 제너럴 셔머너. 3번 병인 양용. 4번 오페르트 도굴 사건. 5번 신미 양요. 일단 순서를 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요걸 이제 가로주고 요걸 가로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뭐 나눠주고 그래서 가나시기 사이 뭐 2번, 3번, 4번 중에 뭐 답지를 고르는 그런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순서를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박해는 도대체 무슨 일일까? 1866년에 있을 때 연도 같은 거 외우지 마세요. 연도를 알아야 시험 문제를 푸는 문제는 저희가 내지 않습니다. 수능에서 그렇게 되는 문제는 금기되어 있어요. 근데 자꾸 연도를 왜 외워? 뭐 학교 내신에서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봐두시면 되고요. 이 병인박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병인년에 바로 프랑스 천주교 선교사들이 죽은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앞강의에서 이 서민들의 이 의식이 성장하고 있었다. 거기에 하나의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천주교였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천주 확산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천주교에 문제가 있어. 뭐냐면 제사를 거부합니다. 뭐야? 유교에서 부모님한테 제사 지내는 것은 이건 효의 첫 출발이냐 마찬가지인데 이걸 천주교에서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거는 이단이야, 이단. 정부로서는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주교가 확장되니까 결국 정부는요.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합니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프랑스 신부들이 끼어 있었던 것이고 프랑스 천주교 선교사들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니 이것을 바로 병인박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 제국주의 있을 때 무섭거든. 걔네 무서운 애들이거든. 걔네들이 자국민을 죽였다는 이야기, 그 자국민들이 죽었다는 이야기 들으면 어떨까? 쫄려. 어떻게 할까? 좀 걱정이 됩니다. 어쨌건 병인박해가 벌어졌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 같은 해예요. 1866년 같은 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벌어진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냐면 평양. 네, 평양에서 벌어졌습니다. 자, 이건 이제 미국 배인데요. 미국 배에 이 제너럴 셔머너가 왔어. 평양에 들어왔어. 당시 이 외국인들은요. 호기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호기심을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와가지고 뭐 왕릉을 도굴해 간다든지 왜냐면 거기 보물이 있다고. 이 서양인들은요. 동양에 오면은 엄청난 막 보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건 이제 가져가려는 생각, 그리고 또 통상을 해야 되는 생각 이런 것들 많이 있단 말이죠. 자, 그 제너럴 셔머너가 왔는데 우리는 관심 없거든. 통상 수요 거부거든. 우리는 이제 어쩌면 뭐 배가 길을 잃어가지고 잘못 온 줄 알고 뭐 먹을 거 이런 거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밤에 상륙을 해가지고요. 민가를 덮치는 일이 벌어진 거야. 우리가 또 이게 한 번 돌면 무섭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평양민들과 당시 평양감독이었던 이 박교수, 평양감사 박교수 함께 제너럴 셔머너를 불태워버립니다. 배만 불탄 게 아니에요.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선원들도 모두 죽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사람들도 일단 죽었고 미국 사람들도 죽었네. 그죠? 먼저 프랑스 사람이 죽었고 그 다음에 미국 사람이 죽었네. 요게 이제 이후 사건의 다 도화선이 되는 거야. 1866년도엔 이렇게 프랑스 사람도 죽고 미국 사람도 죽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드디어 프랑스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이 프랑스가 이것들이 이런 미개한 것들이 우리 선진 제국주의 세력들을 죽여 있을 수 없지 라고 해서 배를 보내요. 그러면서 벌어진 게 바로 이 병인년 같은 해입니다. 순서 병인박해 제너럴 셔머너 사건, 그다음에 병인양요로 이어지는 거예요. 병인년에 일어난 병인양요더라. 자, 이 병인양요 벌어진 장소는 어디면 강화도예요. 자, 여러분들 강화도라는 것이 어떠냐면 전 근대 시기에는요 강화도는 마지막 보루였어. 예를 들면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왜 최후가 강화도로 옮겨가지고 끝까지 싸우지 않습니까? 최후의 보루였어. 그리고 조선시대에 들어왔을 때 호란이 벌어졌을 때 정부가 특히 정묘호란 같은 경우에 정부가 병자호란이 남한산성이고 정묘호란 벌어졌을 때는요 강화도로 들어갔거든요. 항상 이 강화도는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어. 전근대 시대에는. 그런데 근현대로 오면서요 이 강화도는 최전방이 돼요. 최후의 보루가 아닌 최전방이 돼요. 왜냐하면 이 서양배들이 강화도를 통해 가지고 서울로 들어와서 압박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강화도가 첫 관문이 되는 거예요. 이 강화도로 들어와 가지고 싸움을 거내 이게 바로 병인양요가 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병인양요, 정말 이거는요 눈 뜨고는 좀 볼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왜냐면 이 프랑스의 무기가 너무 좋아. 딱 조준하면요 뿅! 꽝! 근데 우리는 뿅! 하면 그 다음 마지막 효과음이
쿵이에요. 안 터져. 우리 건 안 터져. 그냥 던져가지고 나무배에 맞춰가지고 나무배에 물 들어가게 해서 가라앉게 하는 그런 형태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프랑스 배는 나무로 만들어지질 않고 철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쿵 하도 안 뚫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완벽히 우리가 강화도는 결국 프랑스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반만년의 역사를 지켜온 민족. 무기가 안 되면 몸으로 때웠던 그 민족 아니겠습니까? 이때 이제 활약했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양원수, 한성근, 양원수 장군의 정족산성, 한성근 장군의 문수산성, 정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면서 많이 죽었어요, 우리가요. 예, 엄청난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가 우리 그라운드가 아니겠습니까? 홈 그라운드 아니겠습니까? 많은 희생이 있으면 그 희생 또 채워 넣는 거예요. 계속 채워 넣는 거예요. 결국 그 과정 속에서 프랑스가요, 아우 안 되겠다 도저히 야 서울까지 못 들어가겠다 야 여기서 그냥 철수하자 라고 해서 철수를 하는데 이때 이것들이 이 프랑스 이것들이 거기에 있는 규장각, 규장각 여러분 창덕궁 있잖아요. 창덕궁 말고 또 강화도에도 복사본 같은 거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옮겨 놓은 게 있거든. 그래서 바깥 외자 쓰는 거야. 바깥쪽에 있는 이 규장각이 강화도에 있었는데 이거를 탈탈탈탈 털어가거나 다 불태워버려요. 이 무식한 것들, 이 프랑스. 정말 이 당시에 보면 이 무식한 제국주의, 정말 이 나쁜 제국주의, 이 모습들이 정말 전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요 외교장관을 이 박병선 박사께서 요거 이제 찾아내잖아요, 그죠? 저 광복 이후에, 저 전쟁 이후에 프랑스에 가가지고 공부하시면서 이 외교장관 프랑스가 훔쳐갔던 거 요거 어디 있는지 요걸 찾아내세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심치 요조도 찾아내세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외교장관은 지금요, 지금 이 박병선 박사 노력에 의해서 우리나라로 오기도 왔는데요. 우리나라 걸로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니라 그냥 프랑스가 우리한테 임대해줘요. 아니, 지네들이 훔쳐가 놓고 이걸 임대하는데 말이 돼? 좀 안타까운 어떤 상황은 있습니다만 어쨌건 우리가 지금 임대 형식으로 전시되어 있다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병인양요, 바로 프랑스와 싸웠던 역사의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온 거 꼭 기억하실 거 바로 이렇게 인물들, 병인양요의 양원수와 한성근이 활약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양원수, 한성근, 병인양요의 양원수, 한성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여러분들. 요거 병인양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양원수의 정족산성이 승리를 거뒀다. 뭐 이런 거 시험에 꼭 나온단 말이야. 꼭꼭꼭꼭꼭 기억하기. 오케이? 그런 과정에서 이제 프랑스 물리쳤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웬일?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네 번째, 오페라트. 이 사람 독일 사람이야. 독일인이 와가지고 이거 이제 충청도 덕산에 있는 거거든요. 남연군 묘를 도구를 해요. 남연군이 누군지 알아? 흥선대원군의 아빠야, 아빠. 야, 너희들 누군가 와가지고 나중에 부모님 묘가 있는데 그 묘를 파헤쳐가지고 그 부모님 시신 관을 들고 와서 자기랑 협상하재. 야, 이게 말이 돼. 이건 쓰레기. 이건 진짜 금수만도 못한. 아이씨. 내 지인 중에 박금수가 있는데. 아이씨, 미안하다, 진짜. 아니,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이런. 야, 이건 정말 이 제국주의 세력들이 얼마나 지저분한 이 모습들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에요. 아니, 시신들을 탈취해갖고 그거 갖고 협상을 하자고? 이런 나쁜, 내 욕 나온다, 진짜, 이거는. 그죠? 야, 그들이 무슨 뭐 신사의 나라, 웃기라 그래. 어이가 없어. 이거 지금 이 약소국들의 보인 이 만행들을 보면요. 이건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그런 짓들을 너무 많이 저는 대표적인 오페라트. 라면 보면 보면서. 결국 실패에 돌아갔지만, 이 사실을 난 이 흥선대원이 난 흥선대원이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친 이유가 나름 이해가 돼요. 아니, 저라도 저런 소식 접하면 얘네들은 인간이 아니구나. 얘네들하고는 상종을 못해. 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흥선대원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더욱더 강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과정에 이제 또 큰 사건이 벌어지니 그것이 바로 신미양요. 아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1866년에 병인박해와 이 제너럴 청문 사건이 있었다.
그 병인박해 프랑스 신부가 죽었으니까 프랑스 소련의 병인 양요였다. 근데 그때 누가 또 죽었어요? 제너럴 셔먼 사건 미국 선원이 죽었잖아요. 그죠? 이제 드디어 미국이 쳐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신미 양요가 되겠습니다. 역시 주 부대는 강화도. 왜냐면 쳐들어올 때 서울로 쳐들어올 때 그 관문이 강화도가 되기 때문에 강화도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양 제국주의 세력들이 무기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효과음 없는 슝쿵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강화도가 또 점령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 강력한 무기를 앞세워가지고 너무나도 힘없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바타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바타 때 그 강력한 무기를 앞세워가지고 그 밀고 들어오는 그 모습들에서 막 죽어가는 그 원주민들의 모습들을 보면 알겠지만 똑같이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자,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활약한 인물이 있었더니 그 인물이 바로 어제연 장군과 이름 없는 수많은 조선인들, 이 어제연 광성보 싸움. 자, 여기 시험에 왜 잘 나와? 이 가슴 아픈 현장 속에도 시험에 뭐가 나온지를 얘기하는 내 자신이 너무 슬프다. 어쨌건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병인양요의 양원수 한성근, 신미양요의 어제연, 요 연결고리, 요건 진짜 시험에 나오니까 완전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 신미양요의 어제연, 꼭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어제연의 광성보 싸움, 광성보 전투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양요, 어제연의 광성보, 병인양요, 양원수의 정족산성. 그 구분을 꼭 해요. 이거 시험에 꼭 나온다 얘들아. 꼭 나온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요렇게 해서 요 흐름들이 지금 제병남신, 제병남신 요 흐름들로 이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딱 세우고 나서 이 당시에 신명이 미국 쳐들어왔을 때도요. 또 미국이 또 수장이 또 훔쳐가요. 소위 장군 깃발이거든요. 이거 훔쳐가요. 그래서 딱 그 미군 해군 방문에 전시해 놓는 어떤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물론 이것도 다시 이제 임대형식으로 우리가 돌려는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흥선대원이 입장에서 야, 이거 진짜 이 짐승만은 못하는 인간이구나. 이들과 수교하자고 하는 것은 바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자들이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해서 척화비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들과 좋게 지내는 것을 배척하는 그런 비석을 전국에 세우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더욱더 강화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진짜 흥선대원군 시대는 정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었네요. 대내 정책으로서는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경복궁 준건이나 비변사 폐지나 서원 정리 같은 모습들도 있었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 호포법이라든지 사창제 이런 것이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프랑스가 쳐들어오고 독일인이 막 묘 파고 있고 미국 쳐들어오고 난리도 아닌 어떤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더라. 어쨌건 그런 과정 속에서 흥선대원군 중심을 잡고 왕권 안정, 민생 안정,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치면서 어쨌건 간에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이 조선을 다시 반듯하게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더라. 그때 추익현의 이제 고종이 친정을 하소서라고 하는 상소가 올라오면서 흥선대원군의 시대는 끝나게 될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서 아하, 이렇게 근대사가 문을 열었구나. 자, 이제 흥선대원군은 물러났고요. 고종이 집권하게 됩니다. 과연 이 고종은 아버지 흥선대원군과 좀 다른 정책을 펼칠 텐데 어떤 정책을 펼칠지 아버지와 전혀 다른 고종의 모습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